2023년도 고양신문 뉴스체크도 이제 한 2번밖에 안 남았어요. 재밌고 즐거운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으면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유일한 저희의 기쁨과 보람은 올 한 해 동안 고양팝 구독자분들이 한 3,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 예산안이 가결됐는데요. 너 죽고 나 죽자 극한 대립 속에서 고양시도 의회도 서로의 손발을 묶는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시장님은 이날 불참을 합니다. 신청사 원안 추진위 걸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시청 이전 논란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총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상황을 저희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당시에 이동환 시장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예산들을 몽땅 날려버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했었죠. 그래서 결국에 의회 파행이라는 이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로 새해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은 과연 상황이 어떨까요? 모든 시민들의 바람처럼 대화와 소통이 회복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과 대립이 격화됐고, 그 여파로 집행부 시의회 업무 추진비 몽땅 삭감됐고, 주요 정책 예산들까지 이거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부끄럽게도 소통의 단절, 정치의 실종, 그리고 행정의 파탄이 고양시의 현주소가 됐습니다. 지금 사진 2장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지 않나 싶은데요. 네네. 왼쪽은 이 3조 원이 넘는 2024년 예산안이 이제 최종 통과되는 15일 시의회 본회의장이었는데요. 저 자리에 원래 시장님이랑 집행부가 당연히 자리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건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대체 어디에 가 있었나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회의가 열리던 그 같은 시간에 이동환 시장님은 간부급 공무원들을 다 대동을 해가지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의회를 성토하는 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양측이 이제 대놓고 서로를 이제 공격하고 비방하는 그런 기자회견, 성명서와 그런 입장문들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점입 가경인 상황인데요. 우선 이동환 시장님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살펴보죠. 이동환 시장은 일단 시의회를 아주 강하게 성토를 했습니다. 취임 초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시장 발목 잡기가 시작됐다. 일단 이렇게 운을 떼고요. 시장의 해외 출장 등을 빌미 삼아 시장 핵심 예산에 대한 표적 삭감, 그리고 의도적 부결,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본 예산의 경우 10개 이상의 연구 영역비가 전액 삭감됐다. 또한 시장과 집행부의 업무 추진비를 전액 삭감해버렸다. 뭐 이쯤 되면 시장의 손발을 묶고 시정을 마비시키려는 것 아니냐. 요게 이제 이동환 시장의 입장입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들으면은 지금 고양시가 진짜 한마디로 그냥 막가파 식으로 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동환 시장의 이런 인식에는 아주 커다란 오류가 있다, 모순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중심의 발목 잡기라고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시의회 구성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야가 17대 17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숫자를 앞세워서 이게 뭐 밀어붙인 결과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산 심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예결위는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명 더 많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는 여야를 막론하고 고양시 의회 34명 전원이 이게 합의한 결과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삭감안이 나왔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좀 아무래도 짚어야겠죠. 이동환 시장이 먼저 시의회와의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고 시의회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이 먼저 예산 편성을 해서 시의회에 올리면 시의회가 이를 심사합니다. 그런데 이 심사라는 게 있는 예산을 깎을 수는 있지만 이미 깎여서 올라온 예산을 살리거나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동환 시장이 먼저 고양시 의회 업무 추진비를 무려 90%나 삭감한 예산을 시의회에 던져준 겁니다. 자, 이건 뭐 누가 봐도 이거 뭐 한번 싸워보자 뭐 이런 거 외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행동 아닌가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원인 제공은 시장이 먼저 했다. 자, 이런 판단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시장님이 또 이렇게 나오니까 시의회도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상임위마다 이제 집행부 업무 추진비 그리고 주요 정책 예산 이런 것들 다 날려버린 상황인데요. 이동환 시장님께서 그 시의회 업무 추진비를 긴축재정을 사실 명목을 삼아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에서도 우리도 긴축재정 집행부도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응답을 한 거고, 오늘 또 어떤 매체를 보니까 앞으로 고양시나 고양시의회는 손님이 찾아와도 밥 한 끼나 뭐 커피 한 잔 이렇게 같이 마실 돈도 없다. 심지어는 무슨 뭐 수돗물 외에는 대접할 게 없다. 수돗물 대접하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이동환 시장이 시의회에 불참하자 김영식 시의회 의장이 이제 15일 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같은 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작정한 듯이 아주 강한 톤으로 이 시장을 직격했죠. 김영식 의장은 개원 이래 신청사 문제, 시장의 잦은 해외 출장과 본회의 불참이 이어졌다. 과연 의회와 소통, 협치, 협업을 함께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이동환 시장의 일방적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성토를 했습니다. 이동환 시장이 간부를 대동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여니까 시의회 전원의 이름으로 이제 즉각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면서요? 야당 중심 발목 잡기라는 표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시장은 총 15번의 회기 중에 7차례나 해외 출장 등의 사유로 의회에 불출석했다.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부정하며 정쟁화하는 시장에게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시의회 보도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더니요. 행정부가 올린 그런 업무 추진비 그 예산안도 구체적으로 아예 금액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동환 시장이 올린 예산안에서 시의회 의장 업무 추진비는 한 달에 딸랑 40만원, 상임위원장은 한 달에 15만원 편성해 놓고 시장 본인의 업무 추진비는 한 달에 917만원, 일부 시장은 750만원, 2부 시장은 640만원 이렇게 책정해 놨으니 이거 의회에서 기분이 안 상할래야 안 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속적으로 취재를 하고 계신 남동진 기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보는 입장에서야 삭감한 게 예산 아끼니까 좋네라고 얘기할 수도 모르겠지만 사실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얘기죠. 예.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거를 서로 또 이제 그 안에서 주고받게 하면서 중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딱히 그런 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해왔던 분들이 더 중하게 쓰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다 튕겨져 나가버리고 이제 다 빠져나가버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 앞으로 이걸 만약에 어쨌든 이대로 갈 수 없다면 누군가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피해는 온전히 이제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요. 주요 삭감 예산과 예상되는 문제점들 이번 주에 좀 더 짚어보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고양시를 시끄럽게 했던 또 가장 큰 이슈, 시청사 백석 이전 추진, 경기도로부터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반대 측에서는 사실상 이거 불가 통보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동환 시장은 내년 상반기에 다시 투자심사 제출하겠다라고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에 시청 앞에서 오랜만에 신청사 원안 추진위의 걸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앞선 집회들이랑 좀 약간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적극 저지해야겠다 그렇게 하는 좀 약간 화가 나서 그리고 좀 약간 강한 분위기들이 많이 있었다면은 요번 같은 경우는 절반의 승리 정도를 이제 자축하는 그런 분위기가 약간 뒤섞인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전이라고 칭하더라고요. 시청 이전을 사실상 막아낸 거다. 내년 총선 출마자들, 특히 고양갑 지역의 예비 후보들이 대거 등장을 했다면서요? 먼저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시청 이전의 여러 가지 분기점 중에 이 경기도 국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을 하시는 건 사실 내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걸 돌려서 말하시는 건데, 경기도의 재검토 통보는 사실상 반려결정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고 이제는 원안 착공으로 나가야 된다. 이동환 시장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문명순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는 시도의원들과 한 몸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쵸. 변재석 의원이 또 도의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또 이런 것들 직접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원당력을 유치했던 그런 승리의 경험들, 승리의 역사들 딱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승리를 했다. 여기 계신 여기 주민분들의 공이 굉장히 크다. 34년 전의 기억을 소환했네요. 이전 반대를 넘어서 마찬가지로 조기 착공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재준 전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전 사업에 뭐가 문제인지, 이게 불법적 요소가 무엇인지 이런 조목조목 되게 꼼꼼하게. 자료들을 또 제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백석 이전의 불법성과 부당함에 대해 가지고 이날 발언에서도 엄청 강조를 하면서 이 업무 빌딩 비워놓은 상태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은 이거 이동환 시장에 대해 가지고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혐의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 비슷한 것 같지만 뜯어보니까 조금씩 더 뉘앙스가 다르네요. 이날 처음으로 등장한 인물도 있죠. 유튜브 독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정치연구소 Y 김성애 소장도 마이크를 잡았다면서요? 절차적 정당성 문제라든지 덕양 일산의 균형 발전 문제, 이동환 시장을 일컬어가지고 리틀 윤석열이다 칭한 부분도 굉장히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동환 시장이 백석 이전을 전격 일방 발표한 게 1월 4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남동진 기자가 이번 호 고양신문의 3면 전체를 털어서 특집 기사로 정리를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흥미로우실 겁니다.
지난 12일에 2024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4월 10일 날 치러지는 22대 총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은 예비 후보 등록자 직접 검색하실 수 있는 코너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데 이렇게 열어보시면 지금 누구누구가 예비 후보 등록됐구나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12월 18일 현재 고양시 4개 선거구에 등록했던 예비 후보자가 모두 14명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네.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인물이 지금 선거구별로 한 10명 안팎인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 고려해보면 아직은 좀 예비 후보자 등록 추세가 네. 저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크게 없고 사실은, 그리고 또 정당별로 또 선거구별로 아직까지는 역학구도가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전략에 따라서 이게 언제쯤 예비 후보 등록할지를 각자 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새로운 인물들도 눈에 띄입니다. 특히 고양 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선우리 변호사, 그리고 홍종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건설분과 부위원장 등이 예비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이제 적극적인 이름 알리기 행보를 개시했습니다. 네. 어떤 행위가 허용이 되나요? 선거사무소 설치, 그리고 관계자 선임 등이 허용이 되고요. 후보 자신이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하고 명함도 직접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명함은 이제 어디다 갖다 놓으면 안 되고 손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고, 본인이 전화로 직접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고 한정적인 범위에서 홍보물을 우편 발송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후원의 설립도 후원금도 모금할 수가 있게 되고요. 실제로는 정치 신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 이런 좀 볼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되더라도 신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내 경선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경선을 앞두고 뭔가 정책 토론회든지 뭔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나의 차별화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예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 선거법이라는 게 허용하는, 열어주는 이런 방향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하는 사람들을 쪽집게처럼 잡아내는 상당히 폐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신인들에게 불리하다. 신인 출마 예정자는 기존의 선거법에서는 새로운 정치적 비전과 공약을 신인들이 유권자들에게 알릴 기회조차 없이 중앙당 역학구도에 공천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멘 소리를 좀 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한정없이 늦어지는 것,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법이라는 게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행위만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 특히나 정치같이 변수가 많고 그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예민한 활동들인데, 철진한 낡은 선거법이 이제 규정을 한다는 게 기득권 정치인들이 본인들에게는 딱히 불리할 게 없어서 이게 유지된다, 이런 좀 관점들도 있거든요. 예비 후보 등록은 마감 시한이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3월 21일 본 후보 등록 전까지 언제든지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